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직후 베트남 하노이 정부에는 국가부도를 알리는 적색 경보가 켜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은 오만했습니다. 5%였던 법인세를 하루아침에 3배나 올렸고 예고도 없이 공장 전기를 끊어버리며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죠. 삼성이 공들여 가르친 핵심 인력들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는 배은망덕함까지 보였습니다. 삼성을 언제든 쥐어짤 수 있는 현금 인출기 정도로 우습게 본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0조 원의 자산을 베트남에 버려둔 채 인도와 손잡고 전격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GDP의 19%를 차지하던 기둥이 뽑혀나가자 베트남 장관은 30년 세금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거절합니다. 어떻게 기업 하나가 한국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이 절대로 예상치 못했던 삼성의 치밀한 참교육 시나리오. 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15년간 아시아 경제 공급망을 분석해온 수석 연구원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지동이 아니라 한국과의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압도적인 위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조업 강국 정도로만 치부하며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이라는 거물에게 등을 돌렸던 배경에는 베트남만의 착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한국 경시 풍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베트남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전 세계 스마트폰 조립의 핵심 기지였고 한국 기업이 이곳에 쏟아부은 설비 자산만 수십조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이 기술력은 좋을지 몰라도 거대한 생산 인프라를 한순간에 옮길 수 있는 배짱이나 자본력은 없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베트남 시장의 비중이 너무 크다며 삼성이 결국 하노이 정부의 세금 폭탄과 전력 차단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이미 베트남을 대체할 정밀한 공급망 지도를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하노이의 엘리트 관료들은 법인세를 3배로 올리고 생산 라인의 심장인 전기를 끊어버려도 한국은 고개를 숙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의 기술자들이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조를 펼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베트남 땅에 버려두고 미련 없이 인도로 향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떻게 기업 하나가 일국 정부의 협박에 이토록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노이의 경제 핵심 인사들은 뒤늦게 한국 대기업 본사를 찾아와 로비에서 120분을 대기하며 구걸했지만 한국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진짜 힘이 전 세계에 드러나기 시작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을 뿐이며 인도로 옮긴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효율을 다시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정밀 제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시스템이 특정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반쪽짜리 기술이라며 얕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모방에 능할 뿐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는 비하 섞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인도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의 모든 분석 수치는 오류를 의심케 할 정도로 경이로운 기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고도 수만 개의 부품을 오차범위 0.001mm 이내로 정밀 조립해내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검증팀은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 측정 장비의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인도의 공장을 실시간 제어하면서 불량률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 대기업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며 현장에 직접 검증단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용 네트워크 시스템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반응 속도를 0.005초 이내로 단축해 현지의 돌발 변수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지능형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인류 제조업의 정점에 서 있는 기술 생태계 전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노이 정부가 삼성을 붙잡기 위해 내민 30년 세금 면제 혜택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하찮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독보적인 공정 효율성과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통제력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수치에 경악하며 재확인을 거듭하는 동안 한국의 영향력은 제조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에너지 분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이 단순한 전자제품 회사라고 믿고 있을 때 한국 정부와 이 대기업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부수어버릴 충격적인 진실들입니다. 베트남이 무너진 진짜 이유와 한국이 전 세계의 공급망 심판자로 우뚝 서게 된 그 결정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던 한국 대기업이 인도로 발길을 돌리자마자 전 세계 경제권은 베트남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점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노이 정부가 이토록 기고만장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국 기업을 얕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한국의 독주를 막고 싶어 했던 주변 강대국들의 은밀한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의 정밀 제조기업들은 한국이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생산 기지를 포기하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겉으로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에 기생하는 반쪽짜리 모델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새로운 생산 거점에서 쏟아져 나온 수치들은 이들의 오만한 확신을 단숨에 박살냈습니다. 인도 공장이 가동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국제 품질 표준 기구로 전송된 데이터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인공지능자가 보정 시스템의 정밀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로봇 팔의 각도를 0.0001도 단위로 미세 조정했습니다. 검증 결과 제품의 조립 오차는 0.0005mm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밀 제조의 정점이라 불리던 독일 수작업 장인들의 오차 범위보다도 5배나 정교한 수치였습니다. 데이터를 수신한 유럽의 품질 검증 센터는 즉각 장비의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자동화 공정도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런 수치를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유명 공과대학교 교수팀은 한국 대기업이 투자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인도 현지의 센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기초과학 수준으로는 이러한 극한의 정밀도를 대량 생산 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현장에 파견된 국제합동조사단이 직접 레이저 측정기로 재검증을 실시하자 회의론자들은 전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실제 오차값은 0.0003mm로 오히려 초기 보고된 데이터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조사단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측정 장비의 정밀도가 오히려 한국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목격하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치가 쌓이자 전 세계의 시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운 좋게 몇 가지 변수를 통제한 것이라 치부했던 전문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지구상의 표준을 뛰어넘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 공장의 가동 효율이 베트남 시절보다 40% 이상 높게 측정되자 전 세계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저렴한 인도에서 오히려 기술적 정밀도는 수십 배 높아진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물 앞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결과물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떤 원동력으로 이런 괴물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삼성의 이번 행보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고 분석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겪은 수많은 방해와 압박을 역으로 이용해 완벽한 무인 자동화와 원격 제어 기술을 완성하는 실험장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저런 대담한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냐며 비아냥대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한국의 기술 독점을 어떻게 저지해야 할지에 대한 비상대책회의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주변국들이 대책을 세울 틈조차 주지 않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사실상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을 수 있는 미래형 지식 생태계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의 엘리트 관료들은 삼성의 빈자리에 중국 기업들을 유치하려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이 사용하던 정밀 공정을 중국 장비로 대체하려 하자 불량률이 45%까지 치솟으며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의 숙련공들조차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 GDP의 19%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은 말 그대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인도 공장에서 보여준 이 압도적 수치들이 사실은 더 큰 목표를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서구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이 대기업은 제조 영역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 신기술을 이미 인도 공장 지하에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의 전력 주권을 한국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베트남의 오만을 참교육한 것은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드러날 한국의 진짜 위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를 한국의 표준 아래 무릎 꿇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감춰두었던 그 진정한 힘의 실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도 공장의 정밀도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일본과 중국의 경제 전문지들은 일제히 비판 섞인 논평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수치가 인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쥐어짜낸 일시적인 결과물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낙후된 인도에서 공장 가동률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발전 시설도 없이 베트남을 떠난 것은 도박이며 곧 인도의 고질적인 전력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베트남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제조업의 기본인 에너지 자립도 못하면서 세계를 호령하려 든다는 비아냥이 섞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장담이 무색하게도 인도 공장의 에너지 효율 수치가 국제에너지기구의 실시간 모니터링망에 잡히자마자 전 세계는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도 공장의 전력 소비 효율이 기존 베트남 공장 대비 무려 6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주변 공장들의 전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한국 공장의 전력 안정성은 99.999%라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학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력망 자체가 불안정한 인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극단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립에너지연구소는 이 수치가 혹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핵융합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 세계 몰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장 지하에 매설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위성 감시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 결과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한국 공장은 원자력을 사용하지도 인도의 불안정한 전력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연구하던 초전도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인공지능 배전망이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측정 장비가 0.1%의 전력 손실도 감지해내지 못하자 전압 측정기의 정밀도 오류를 의심하며 현장에 직접 검증단을 파견해 3차례나 반복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는 0.0001% 미만의 전송 손실률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구리 전선망이 가진 물리적 저항 한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수치였습니다. 재검증을 마친 조사단원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국의 기술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이냐며 경외감을 담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록을 비웃던 서구 언론들도 수치가 쌓여가자 이제는 한국을 에너지의 연금술사라 부르며 찬양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단순한 제조 효율이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국가 전체가 수십 년간 매달려도 실패한 초고효율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일개 기업 차원에서 완성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한국이 가진 이 에너지 통제력이 전 세계 공급망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이 소식을 접하고 국가 전체가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삼성이 단순히 공장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에너지 혁명의 열쇠까지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영전력공사의 기술자들은 한국 기업이 떠난 뒤 자신들의 전력망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며 한국 시스템이 단순히 전기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 전력망까지 정화하고 안정시켜주던 보이지 않는 수호신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찬사와 경악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에너지 제어 기술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와 삼성은 이미 인류의 생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번째 비장의 무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를 넘어 지구상의 모든 이동수단과 통신체계를 한국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인프라 기술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범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며 뒤늦게 견제에 나섰지만 이미 한국의 기술은 그들의 사정거리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베트남 참교육은 그저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뿐 이제부터 드러날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전 세계의 국경선조차 의미 없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경악하며 그 원동력을 파헤치려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서방의 방위 산업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은 또 다른 기이한 수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건설된 한국 대기업의 생산 거점 주변으로 설정된 보이지 않는 보안구역의 방어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을 통과하던 타국 위성들의 신호가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차단되거나 공중 투하된 초정밀 관측 장비들이 원인 모를 시스템 오류로 마비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수치를 보고받은 미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장비의 결함이나 현지의 기상 악화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간 기업이 최첨단 레이더망조차 뚫지 못하는 완벽한 차폐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존의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전자전 대응 시스템조차 사정거리 50km 밖에서 발생하는 전파 교란을 완벽히 제어하는 데 수분이 반잉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공장 주변의 방어막은 외부 침입 신호를 0.000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감지하여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기술의 상식을 뒤엎는 수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합동군사감찰단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민간 시설에 가공할 만한 전자기 펄스 무기를 배치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일개 기업의 공장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금기된 기술을 꺼내들었다며 재확인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밀 재검증을 실시한 국제안보위원회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공격성 무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이 조용히 완성한 초정밀 위상 배정열 센서 시스템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방어벽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탐지거리 200km 내의 모든 움직임을 분자 단위까지 스캔하며 위협이 되는 요소만을 골라내어 해당 신호를 스스로 상쇄시키는 마법 같은 방어 기작을 선보였습니다. 조사단은 재검증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낸 최첨단 드론 10대가 단 1초 만에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자 처음에는 현장의 강력한 차기장을 의심하며 측정기를 다시 세팅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의 반복 테스트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탐지 오차 0.01cm라는 말도 안 되는 명중률로 외부 신호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신봉해온 물리적 보안의 개념이 통째로 깨지는 장면을 목격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그저 제조업 기술이나 좀 있는 나라로 얕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대기업 하나가 국가급 군사 강국에 맞먹는 비가시적 방어력을 보유했다는 사실 앞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결과물인 보안막이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신호 제어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 원천 기술의 뿌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정보망에 포착된 진실은 베트남 하노이 정부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삼성이 베트남에 머물던 시절 베트남 관료들이 독자 기술이라며 자랑하던 국가방위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 사실은 한국 기업이 제공한 기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쫓아낸 파트너가 사실은 자국의 하늘과 땅을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통곡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의 국경 방위망에는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렸고 하노이 정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으며 사죄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국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제부터 공개될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보안과 에너지 기술에 넋이 빠져 있는 사이 한국 정부와 삼성은 이미 인류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와 실물 화폐의 가치를 한순간에 재정의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지키고 전기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사여 탈권을 한국의 서버 안으로 끌어들이는 가공할 만한 양자 제어 인프라였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지구 전체의 규칙을 새로 쓰려 하냐며 경악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서막일 뿐 이제 전 세계를 한국의 질서 아래 재편할 진짜 비장의 무기가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며 전 세계를 참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보안 기술과 에너지 통제력 앞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마침내 한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진짜 비장의 무기가 그 가공할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더 잘 만들거나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 거래와 디지털 정보를 빛의 속도로 장악하고 재편할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 및 실시간 자산 검증 인프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이 그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라고 믿었지만 사실 한국의 대기업은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디지털 결제망 자체를 한국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거대한 설계를 이미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런던의 금융가에서 먼저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 수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되자마자 기존의 보안 체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수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실물 자산과 디지털 화폐의 가치를 0.00001초 단위로 대조하여 오차를 잡아내는 실시간 자산 정합성 기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에 발생하는 수조 건의 거래 중에서 단 한 건의 위조나 중복 결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보였습니다. 기존 스위프트망의 오류 탐지 반응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2시간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미 인류의 상식을 초월한 디지털 금융주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연합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물들은 이 데이터를 처음 접하고 명백한 시스템 해킹이나 통계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금융의 룰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기반의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완성했을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서방의 금융공학자들은 장비의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하여 한국의 시스템의 과부하를 꺼는 대규모 재검증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상상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한국의 양자 제어 시스템은 초당 100경번의 연산을 처리하면서도 단 1와트의 에너지 낭비 없이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국제금융감찰단은 자신들이 들고 간 최첨단 검증 서버가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 계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과열로 멈춰버리는 장면을 목격하며 경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이버 보안팀은 한국의 시스템이 물리적 거리를 무시하고 일본, 도쿄와 인도, 공장 사이의 자산 대조 오차를 0.0000001%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고 측정기 센서의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특수연산 보관법을 사용하여 가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직접 수동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48시간에 걸친 유선 정밀 대조 끝에 도출된 결과는 한국 시스템이 제시한 수치와 소수점 10자릿수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재검증을 반복할수록 수치는 더욱 정교해졌고 한국의 시스템이 기록한 보안명 중 오차는 사실상 0에 수렴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위상을 얕보고 무시하던 세계 언론들은 수치가 쌓여갈수록 찬사를 넘어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유럽조차 수백 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완벽한 디지털 질서를 일개 기업과 국가의 합작으로 완성해냈는지 그 원인을 파헤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전국에 깔아둔 광대형 네트워크와 반도체 적층 기술이 어떻게 결합하여 이런 괴물 같은 연산 능력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공학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한국이 조용히 구축해온 저궤도 통신 위성군과 지상의 초고속망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하나의 거대 지능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자 베트남 하노이 정부는 그야말로 국가적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국 대기업이 베트남에 머물던 시절 베트남의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식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스마트 뱅킹 인프라가 사실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양자 보안 시스템의 하위 호환 버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쫓아낸 파트너가 사실은 베트남을 동남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줄 유일한 사다리였다는 점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하고 한국의 금융망이 베트남에서 차단되자마자 베트남 내의 모든 디지털 거래는 극심한 지연과 보안 사고에 노출되었고 하노이 정부의 화폐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베트남 국립은행의 서버는 한국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몰려드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타버렸고
관료들은 복구 기술조차 없어 한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응답뿐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은 한국의 양자 보안망을 뚫기 위해 수천 명의 해커를 동원했으나 역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보낸 역탐지 신호에 의해 자신들의 본사 서버가 통째로 암호화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재벌들은 한국의 금융결제 시스템 없이는 자신들의 천연가스 대금을 정산받을 길이 막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지구 전체의 돈줄을 틀어주냐며 뒤늦게 반발했지만 이미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실시간 수치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비밀 금고들조차 보안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국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와 삼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한국의 디지털 표준 아래 무릎 꿇리게 될 참교육의 클라이맥스를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달러의 자산도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베트남 참교육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오만한 정부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한국이 감춰두었던 진짜 위력이 무엇인지 그 압도적인 참교육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제 지표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는 한국의 신뢰를 얻은 국가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제히 특집 기사를 냈을 때 전 세계 시민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제국, 한국이 설계한 6번째 대륙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금융과 보안 기술에 압도당해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인류의 마지막 자원으로 불리는 데이터 주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한국 대기업이 전 세계에 퍼뜨린 스마트 기기와 가전, 그리고 산업 장비들이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와 자원 이동 경로를 0.000001%의 오차도 없이 예측해내는 지구 동기화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미국의 기상청과 유럽의 우주기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수조 달러를 들인 자신들의 슈퍼컴퓨터도 3일 뒤에 강수 확률을 80% 이상 맞히기 힘든데 일개 기업의 시스템이 지구 반대편 지각 변동과 태풍의 경로를 분 단위로 맞힌다는 것은 과학적 사기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기후연구소는 한국이 제시한 사하라 사막의 지하 수자원 이동 속도 0.05m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 이는 측정기의 노이즈를 데이터로 착각한 전형적인 오류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주공간의 위성 데이터와 지상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병합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췄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나선 것은 세계기상기구의 합동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 남극과 북극, 그리고 심해 5,000m에 설치된 자신들의 독립 센서들과 한국의 데이터를 대조하는 끝장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현장의 분위기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예측한 남극빙하의 미세균열 발생 시간이 실제 발생 시각과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심해의 수온 변화 역시 소수점 4자리까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조사단은 자신들의 측정 장비가 데이터를 수집해 중앙 서버로 보내는 시간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장비의 고장을 의심하며 3번이나 리부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지구 전체의 진동과 열기를 0.001초 주기로 스캔하며 인류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흐름을 이미 숫자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록을 조작이라 비난하던 강대국들은 재검증 수치가 쌓여갈수록 자국 내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의 데이터에 구걸하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결과의 신기함이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표본으로 만들었는지 그 원천 기술로 옮겨갔습니다. 서방의 과학자들은 한국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극미세 나노 센서 기술을 전 세계에 판매된 수십억 대의 기기에 몰래 심어 지구상의 모든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거대한 행성급 센서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 하노이 정부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살 충동에 가까운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머물던 시절 하노이 정부가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이 기상 및 재난 예측 시스템의 시범 운영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쫓아낸 파트너가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농민과 도시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청기누설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의 기상 관측망은 무력화되었고 예고 없이 들이닥친 태풍의 국가기관 시설이 파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관료들은 무능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세계 오만했던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의 위상을 얕잡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와 금융을 넘어 인류가 자연재해와 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유일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지구 전체의 생존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삼성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7단계와 8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하고 디지털 질서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인류의 진화와 우주 진출의 문턱까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넘을 수 없게 만드는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을 무시했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의 발밑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행성급 데이터망 앞에 경악하며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국제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흔든 마지막 폭풍은 바로 한국이 완성한 공간 에너지 전송 및 무선 동력 그리드의 등장이었습니다.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전기를 전선으로 옮기는 구시대적인 방식에 갇혀 있었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인도 공장을 기점으로 전선 없이 전력을 공중에 뿌려 장비를 가동하는 차세대 에너지 혁명을 실전 배치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의 산유국들과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이 물리학의 법칙을 조작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너지 연구소들은 전력이 공중에서 전송될 경우 발생하는 전력 손실률을 감안할 때 이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도 포기한 무선 전력 전송의 효율 문제를 해결했을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영국의 전력공학팀은 한국 시스템이 발표한 전송거리 100km에서의 수신 효율 98.5%라는 수치를 보고 이는 측정기의 안테나가 외부 전파 노이즈를 전력으로 오인한 전형적인 데이터 오류라고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비웃음은 인도 공장 주변 50km 내의 모든 전기 자동차와 드론들이 별도의 충전 없이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실시간 중계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을 확신하던 국제합동조사단은 남극보다 더 혹독한 검증 환경을 구축하고 재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한국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한 전자기 차폐막을 설치하고 전송 경로에 인위적인 간섭 신호를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재검증 12시간 만에 그들이 목격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송빔은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0.000001초 만에 위상을 변화시켜 회절 전송을 시작했고 수신부인 자동차 배터리에 도달하는 전력량은 단 0.1W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자신들의 전력 측정 장비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현상을 보며 처음에는 장비의 노후화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장비를 교체하며 반복 측정한 결과 한국 시스템의 명중 오차는 0.001cm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에서 보낸 에너지빔이 바늘구멍을 정확히 관통하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재검증 수치가 쌓이자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경악을 넘어 신앙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얕보던 강대국들은 자국의 송전망 교체를 위해 한국에 구걸하듯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결과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테슬라조차 실패한 무선 전력의 양자 수렴 기술을 완성한 것인가? 서구 과학자들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다져온 전자기장 제어 기술을 거대 스케일로 확장하여 지구 자기장을 일종의 에너지 통로로 활용하는 소름 끼치는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것을 뒤늦게 찾아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구 전체를 하나의 무선 충전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베트남 하노이 정부는 국가 전체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삼성과 한국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안했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무선 전력망의 동남아 허브 구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쫓아낸 파트너가 사실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베트남을 기름값 걱정 없는 무한 에너지 국가로 만들어줄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기술 지원이 끊기자마자 베트남의 구식 전력망은 노후화와 과부하로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하노이 시내는 암흑에 잠겼습니다. 관료들은 뒤늦게 한국 대기업 본사 앞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지만 이미 한국의 에너지빔은 베트남을 제외한 인도의 새로운 거점과 전 세계 신뢰 국가들만을 향해 빛을 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국은 무력이나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고도 단지 에너지 전송 스위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오만한 국가들을 참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지구의 동력을 틀어주냐며 마지막 반발을 했지만 자신들의 모든 공장과 운송수단이 한국의 에너지망에 접속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단계에서는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이 전 세계를 넘어 우주와 미래의 주도권을 어떻게 완벽하게 장악하며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지 그 압도적인 피날레가 공개됩니다. 마침내 한국이 감춰왔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전 세계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았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제조와 금융 그리고 에너지의 통합은 사실 인류의 주거와 생존 방식을 지구 밖으로 확장하기 위한 범지구적 운영체제인 가이아 시스템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상의 초정밀 공장과 우주의 위성망 그리고 심해의 에너지 기지를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묶어 지구 전체의 자원 효율을 99.99%까지 끌어올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통제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동안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던 강대국들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한국이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라 자부하던 국가들은 한국의 위성 기반 운영 체제가 전 세계 항공 우주항법 데이터를 0.0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일개 기업의 위성 기술로 전 지구적 항법 주권을 강탈할 수 있냐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방의 항공 우주공학자들은 한국이 발표한 위성 간 양자 얽힘 통신을 통한 무결점 항로 유도 수치를 보고 이는 현대 물리학이 허용하는 데이터 전송률을 100배 이상 초과한 수치라며 명백한 통계적 사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데이터 시스템에 고의적인 과부하 신호를 보내 수치 오류를 유도하는 전 지구적 해킹 공격을 감행하며 재검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재검증이 진행될수록 전 세계 과학자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외부의 공격을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흡수하며 연산 속도를 더욱 높였고 실시간으로 측정된 항법 오차는 0.00001cm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달에서 쏜 레이저가 지구에 있는 개미의 눈을 정확히 맞히는 수준의 정밀도였습니다. 조사단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슈퍼컴퓨터의 연산 수치가
한국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화면이 멈추자 처음에는 장비의 물리적 결함을 의심하며 3번이나 서버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인간의 지능이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서 지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재검증 수치가 쌓여가며 의심은 공포 섞인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조롱하던 주변국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지구의 관리자라 부르며 자국을 한국의 운영체제에 포함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개별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도대체 한국이 어떤 철학으로 이런 절대적인 힘을 구축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방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한국이 지난 50년간 겪은 수많은 침략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져온 생존을 위한 초연결성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힘을 숨겼냐는 비아냥 대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질서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세계의 유일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최종적인 결과 앞에서 베트남 하노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한국이 베트남에 제안했던 마지막 장기 계획은 베트남을 이 가이아 시스템의 동남아시아 중앙관제센터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걷어찬 파트너가 사실은 베트남을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지구 연합의 핵심 의사결정국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 전체가 통곡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삼성이 인도와 손잡고 전 세계 에너지와 데이터의 주권을 선포하는 동안 베트남은 구시대의 낡은 전선과 오염된 공기 속에 갇혀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빈껍데기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하노이의 관료들은 이제 삼성 로비가 아니라 한국 대사관 앞 도로에 엎드려 사죄했지만 한국은 이미 인류의 미래를 향한 다음 여정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위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언론들은 이제 한국이 정한 규칙 아래서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신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냉정하게 배제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번영을 약속하는 신뢰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베트남의 몰락은 전 세계 오만한 국가들에게 보내는 한국의 마지막 경고였으며 동시에 한국을 존중하는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한국의 참교육은 이렇게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지표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